안녕하세요.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민변에 활동하고 있는 박진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둘이서 마주 앉게 된 게 2년이 지나서 다시 앉게 된 거는 시민평화법적 영상을 쭉 보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어떤 해설을 해주자는 거죠. 사실 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때 기억이 잘 날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보면 아마 새록새록 할 것 같아요. 아니 저야 이게 졌으니까 패소했으니까 보고 싶지 않는데 이긴 사람이 안 보면 어떡해요? 패소한 사람이 더 그게 기억이 잘 남지 않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 잘 나는 겁니다, 원래. 시민평화법정이 뭔지, 법정이 법정인데 왜 시민과 평화가 붙었는지. 법적인 근거가 없이 설치된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모의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좀 크게 얘기하면 베트남 전쟁 당시에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판단해보자 라고 해서 러셀 법정이라는 게 시민들이 어떤 룰을 규칙을 만들어서 재판의 형식으로 이 문제를 판단해 봤던 절차였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일본이 위안부 전쟁 성노예에 대해서 했던 전쟁 범죄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쿄에서 시민법정이 열렸습니다. 그것을 본따서 저희가 2018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시민평화법정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설명하면 진짜 법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 재판은 또 아니고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법정이기 때문에 시민법정이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어떤 전쟁에서 일어났던 민간인 학살은 범죄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평화, 그래서 시민평화법정인 거죠. 이렇게 딱 귀에 쏙쏙 들어오게. 참 공부를 잘하셔가지고 말씀을 잘하세요. 대한민국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면 되지 왜 굳이 시민평화법정을 했느냐. 시효라는 게 있거든요.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 이게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리고 이 원고들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할지 안 할지 결심하지 못하신 상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재판을 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시민법정을 했던 겁니다. 그럼 한번 쭉 봐보시죠. 이 영상을. 저희가 판사님들, 법관님들 세 분을 모셨잖아요. 어렵게. 네. 가운데 계시는 시작 알리셨던 분이 김영란 전 대법관님. 그 김영란법의 김영란 대법관님이시죠. 왼쪽에 계시는 이분. 이석태 변호사님이셨고 그 당시에 뭐 민변의 원로 선배 변호사님이셨는데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그 오른쪽에 계시는 여자 재판관님. 양현아 그 교수님이라고 서울대에서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시고 재판을 아무리 시민평화법정이라도 아무나 재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재판에 경험이 있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저희가 모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권위가 있으신 세 분을 모시고 재판을 했습니다. 거기 계신 양현아 우리 그 교수님은 정식 변호사도 아니고 네. 재판을 하시는 법관도 아니신데 우리가 법관으로 이렇게 시민평화법정에 법관을 모시 특별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말씀하셨던 그 도쿄 전범재판 그것도 민간 법정인데 그때 저희 양현아 이 교수님이 한국 측 그 검사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과거 경력을 보고 저희가 한 건데 잘 지셨네요. 그러셨던 거군요. 뭐 지금 새로 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진짜 법정, 이제 국가가 만든 법정도 어떤 헌법이라든가 어떤 법률이라든가 근거에서 만든 것처럼 저희 시민평화 이 법정도 민간 그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거지만 근거는 있었잖아요.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서 하는데 다만 이제 국제인도법이라고 전쟁에도 법이 있거든요. 포로를 학대하면 안 된다. 뭐 민간인을 살해하면 안 된다. 그 제네바 협약과 헤이그 협약을 시민평화법정에도 그대로 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헌장에 마련해 뒀습니다. 한번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재판 진행을 보면서 원고 측의 소장 진술, 그러니까 원고가 왜 이 시민평화법정 이 소송을 제기했는지 설명하는 모두 진술을 볼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사건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두 가지 사건 뭐였죠? 하나가 이제 나 무슨 학생 같아, 나. 네. 예? 선생님과 학생. 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하나의 사건은 폭리폭런 마을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하미 마을에서 있었던 학살 사건이에요. 아까 폭리폭런에서 사건의 원고는 응우의 티탄 A시고, 하미 사건에서는 응우의 티탄 B라는 원고가 사건에 우리 소송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영상은 재판 초반에 원고 측이 두 팀이 각각 나와서 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느냐를 설명하는 요지를 설명하고, 이제 피고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그러니까 원고의 소가 어떤 부분 문제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여기서 한번 폭리폭력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다낭이라고 베트남에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한 차로 30분 정도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폭리폭런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마을에 응우엔 티탄 A라는 그 원고분은 그 당시에 8살이었는가 했어요. 어머니와 오빠, 언니,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집에 살고 있었고, 이모랑 그 사촌 동생이 놀러 와 있었고, 옆집에 다른 아이도 놀러 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난데없이 밖에서 총소리가 나기 시작했고요. 집 뒤에 있는 방공호에 이분들이 숨었어요. 숨었는데 방공호를 발견한 한국군이 수류탄을 보여주면서 터뜨릴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어쩔 수 없이 방공호에서 나왔는데, 나오는 사람마다 이제 총을 맞아서 대부분 사람들은 죽었고, 오빠랑 그 다음에 본인 응우의 티탄 A는 총을 맞았지만 살았어요. 본인은 어려서부터 고아로, 그리고 많은 그 전쟁 그 트라우마를 갖고 살아오셔서 왜 그때 한국군이 자기 가족들을 살해했는지 그 책임을 묻고 싶고 사과를 받고 싶은 그런 한을 갖고 한 50년 사셨는데,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신 게 원고의 청구 취지입니다. 왜 하고 많은 마을 중에서 이 마을, 이 폭력 학살을 선택했냐면 가장 많은 증거가 남아 있어요. 전쟁에서의 학살, 전쟁 범죄는 대부분 사람들 다 죽여버려서 목격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뭐 시체도 훼손하거나 안매장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데, 유독 이 사건은 근처에 있던 한국군이 지나간 다음에 구조하러 들어가고, 그때 이제 미군이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현장 사진들을 찍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남깁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활동가가, 연구자가 그것을 확인해서 공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많은 증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폭리 측 원고 대리 변호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네요. 그런 응우탄의 고통에 피고 대한민국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 원고의 소장 중 폭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쟁에 뭐 가릴 게 뭐 있냐. 뭐 내가 살려면 모두 적으로 간주하고 죽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전쟁에도 법이 있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법에 그 조약에 가입돼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행위다. 불법을 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측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하미 한번 보시죠. 하미 사건은 이제 원고 응우의 티탄 B가 그 마을에서 어머님과 가족들이 살해당했고 본인도 총을 맞아서 다친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당시에 이 마을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해안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고요. 그 해안가에는 그 해병대 2여단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주둔지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이분이 그 아침에 집 밖에 있었는데 한국군들이 마을로 들어오는 걸 보고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엄마 한국군이 와. 그런데 바로 밖에서 총격 소리가 들려서 가족들이 집 안에 있는 이 방공호로 들어갑니다. 근데 방공호로 들어가는데 똑같이 나와. 한국군이 수류탄을 보여서 나와라고 했는데 안 나갔어요. 안 나가니까 수류탄을 이 방공호 안에 던져서 그 어머니인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귀하고
엉덩이 쪽인가에 상처를 입으시고 동생은 거의 하반신을 잃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던 상태였고요. 웅웨틴탄 B는 옆집으로 한국을 다 간 다음에 옆집으로 간신히 이동을 해서 저녁에 온 오빠한테 구조가 돼서 간신히 살아남으셨는데 그 아까 하반신에 있는 동생은 끝내 살지 못하고 이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지금 이 학살지들 폭리폭남마을과 함의가 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휴양지 다낭에서 거의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의 지도죠? 네, 맞습니다. 또 보시면은 네모 안에 X표 쳐져 있고 그 위에 다시 X표가 쳐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여단 본부. 네, 그 표시의 맨 끝에 아래에 있는 곳이 이제 여단 본부가 주둔했던 곳. 여기 이제 해안가에 있고요.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노란색으로 사다리꼴처럼 돼 있는 곳이 여기가 이제 함의마을의 지역이에요. 26중대가 이곳을 지나면서 작전을 했다라고 한국군 기록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죠. 한국군 기록에는 학살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작전을 했던 그날 민간인들이 많이 이 살해가 당한 거죠. 이 사건은 이제 폭리 사건하고 다르게 증거가 남지 않았단.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전쟁 범죄는 증거가 남지 않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폭리 사건처럼 엄격하게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있고 구체적인 진술인지 다른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판단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의 사건 결론을 좀 들어봐야죠, 우리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웅웨틴탄 B의 고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민평화법정이 민간법정이고 그다음에 어떤 진실을 밝히고 싶은 게 뭐 이 목적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왜 원고들은 그 대한민국한테 손해배상 즉 돈을 달라고 하느냐? 아니 그냥 진실만 밝히면 되는 것이지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크게 형사 재판하고 민사 재판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형사 재판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막 징역 몇 년, 그렇죠. 벌금 얼마 이렇게 하는 재판인 거고, 근데 민사 소송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취소해 달라거나 어떤 행위 취소하는 지금 이 시민평화법정에서 하고 있는 이 소송은 기본적으로 민사 소송인 거죠.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 하려면은 어떤 진실을 밝혀달라는 식의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주된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어떤 소송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냥 손해배상, 형식적 의미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설명하신 건 민사, 형사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러면 형사 재판을 하지 않았는가?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징역을 보내든가 그런 처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렇게 민사만 했냐면 형사 소송을 해서 이 사람들이 유죄라고 참정부인들이 할 경우에는 매우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현실적 고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참전 군인들이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게 그분들을 공격하기보다는 그분들의 그 발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형사소송이란 절차를 좀 자제했던 것이고요. 그런 것에 또 뭐 다양한 관점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은 90몇 세가 돼도 지금도 처벌하고 있잖아요. 독일에서는 그 전쟁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을 하는 거예요. 인류에 반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베트남 전쟁에 민간인 학살한 참전군인들도 우리가 지금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용서를 빈다면 우리가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한번 학생들끼리도 한번 논쟁을 해보면 좋은 주제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부터는 진짜 시민평화법정 하이라이트였죠. 가장 재미있고 절정이었던 피고 측 대리인.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피고 측 대리는 어떻게 선임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정하신 건가요? 그 피고 측은 원래는 재판부에서 대한민국에게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정식으로 선임하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저희 만들었던 헌장에 재판부에서 피고 대한민국을 대리할
변호사를 지정을 한 거예요. 재판부에서도 아주 권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변호사를 특별히 대한민국 대리인으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한민국을 대리한다고 하니까 참전군인 분들이 자료도 보내오고 직접 전화 통화도 했고 이런 기억이 좀 나요. 그거 받아보고 내가 피고 대한민국으로서 이걸 무조건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변론을 해야 되나? 이 피고 대한민국의 대리인으로서 이 변론은 어찌 보면 가해자 측에 있는 참전군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계속 한번 얘기해 보자.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참전군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계속 고민하다가 우연히 이 사진을 봤어요. 이게 어떤 타임즈에 됐는데 지금 보면 이게 신화를 창조하는 해병대라 하는데 보면 그 묘지 뒤에 바짝 엎드려 있고 되게 앳돼 보이잖아요. 총을 내려놓고. 원래 이게 진실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앳띤 해병의 얼굴, 군인의 얼굴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참전군인들이 이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었던 거고요. 처음 보는 느낌이라서 그렇게 뭐 인상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되게 지금이라도 들어봐요. 목소리가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오죽 없으면 목소리로 설득력 있어. 증거가 너무 없는 거 좀 아니에요? 들어봐.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에요? 아니면 책임이 있지만 좀 봐달라는 주장인 거예요? 대한민국은 책임은 있지만 참전군에 대해서 우리가 참전군이 전부를 다 학살자로 취급할 것이냐. 하미 사건에서 어떤 한국 군인이 또 오빠를 살려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복잡한 존재였던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한 그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의 쟁점을. 저희가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사실 소송 저희가 이끌어온 거예요. 피고 측이. 쟁점에 대해서 피고의 주장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뒤에 그 뒤에 한국군이 가해자인가 전쟁법을 위반했는가 사실은 이제 원고 측에서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조금 허점이 많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런 허점들을 되게 그때 안 들었어요? 아니 지금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지금 한정된 시간 다 해요? 한국군이 죽인 게 아니고 베트콩이 죽인 거다. 그게 한국군 최명신 장군의 가장 큰 주장인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아니 한국군이 살해했느냐를 지금 중요한 게 그 사실이 확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평화법정이 참전군인 일반 모두에 대해서 그들의 명예를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그 깊은 뜻을 이해 아직도 못하죠. 아니 원고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괜히 피고가 지레 겁먹고 모든 참전군인들을 비난하는 줄 그 과도하게 인식하시고 그냥 과잉 방어를 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원고 측에 대한 배려인데 너무 날카롭게 지적을 해서 원고 측이 힘들어할까봐 상냥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 질의를 하시는 거죠, 재판부가. 피고 측의 질의하시는 게 날카로우시고 하이라이트죠. 보면 아시겠지만 절대 제가 기회에서 밀리지 않아요. 그런 특히 제네바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민간인에 대해서 어떤 한국군이 이 지역의 특성상 먼저 결정적 증거, 결정적 결함에 대한 해명을 좀 하면 본 변호인, 본 대리인 좀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라 언어 사용이 조금 거칠습니다. 이 손을 움직이는 건 당황해서가 아니라 계속 머리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증거인데요. 직접 다 증인 불러서 할 수가 없어서 미리 찍어놓은 영상들을 틀었던 겁니다. 네, 이분이 지금 당시에 폭리폭력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실제로 그 학살에 있었던 한국군입니다. 이분의 증언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결국 자기가 현장에 있었고 그다음에 총소리가 들었고 우리 부대에 몇 사람들이 죽였다라는 얘기 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당시에 백투공은 없었고 대부분 민간인이었고 애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끝나면 이제 재판이 끝난 거잖아요. 선고를 해야죠. 선고제를 또 해야 됐겠잖아요. 최종 변론.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이게. 네. 예. 즉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 최종 진술. Điều cuối cùng thì tôi mong rằng những cựu chiến binh đã thẩm sát phong nhất phong nhị chúng tôi. Nếu ngày hôm nay có đến đây thì tôi mong rằng những cựu chiến binh đó sẽ lên cầm tay tôi và nói lời xin lỗi. 소송이 끝나면서 마지막으로 본인 심정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고 대리인은 당연히 공감하니까 뭐 이렇게 조금 감정에 젖을 수가 있는데 피고 대리인도 이 원고들 당사자 말씀하시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피고 대리인도 이분들의 그 진실성 그리고 이분들의 슬픔을 외면하기 어려웠지 않았을까. 저는 안 울었어요. 외면하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요, 외면한 건 아니고 법정에서 내가 피고 대리인인데 피고 대리의 본분을 지켜야죠. 프로 정신. 마지막 진술을 하실 때 저는 들었던 생각이 참 이분들이 대단하시다. 응우의 티탄이 한 번 그 전에 오셨는데 그때 왔을 때도 우리가 환영한 게 아니에요. 일부는 참 죄송하다고 해서 환영을 했지만 나머지 참전군인들은 왜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느냐고 하면서 위협적인 행동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서 또 그걸 무릅쓰고 다시 또 와서 이런 증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용감하시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끝까지 세상에 드러내서 어떤 변화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 의지가 참 대단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미마을의 응원 티탄, 원고신 응원 티탄이 이제 최후 진술을 하시는 거죠. Cuối cùng là tôi cũng thay mặt cho những người còn sống sót tại Hà My và những người đã nằm xuống, 135 người đã nằm xuống, nói rằng tất cả các cựu chiến binh và những người chính phủ Hàn Quốc phải xin lỗi chúng tôi và để lại cho tôi những cái gì mà tôi bước đến đây. Và tôi nhận thấy là khi tôi ra về Việt Nam tôi nhận thấy là bằng lòng với cái thỏa mãn với bản thân của tôi. 응우의 티탄 B, 그러니까 하미마을의 이 원고분은 제가 가서 이 시민법정의 원고가 돼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고 여러 번의 가족회의를 하셨다고 그래요. 여러 참전군인들이 위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나는 가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먼 길을 오신 거죠. 당사자 원고 두 분의 최후 진술이 끝난 이후에는 대리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는데요. 원고 측 대리인들은 뭐 내용이 없었어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전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피고 측 대리인 주장 중에 좀 공감 가는 부분은 그 30여만 명의 그 파병 군인들이 모두 학살자는 아니다. 근데 진실 조사를 없으니까 다 학살자처럼 오해되거나 취급당하거나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진실을 조사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이 없는 거를 확인해 줘라. 이런 부분에는 되게 공감이 가고. 재판이 모두 끝난 겁니다. 이렇게 최후 변론까지 하면 끝난 거고요. 이제 그 뒤에는 재판부 판사 세 분이 가셔서 방에 가셔서 세 분이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평의라고 합니다. 이게 재판관들이 판결을 어떻게 할까 셋이서 협의하시는 거예요. 평의를 끝내고 나오셔서 선고하는 거를 잠깐만 저희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니까요. 선고하시는 겁니다. 우리 김영란 전 대법관님께서 재판장께서. 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해소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은 거는 이제 재판부가 결론을 얘기한 거고 왜 그런 결론이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아주 길게 얘기를 하셨어요. 한 20-30분 정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은 아까 그 소장 말씀드린 것처럼 배상하라는 점, 두 번째 학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 세 번째는 진상조사를 할 것을 권고했고요. 네 번째는 전쟁기념관 등의 학살 사실 등을 전시하라.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또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많이들 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가보셨을 텐데 어찌 보면 전쟁 되게 미화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특히 베트남 전쟁 같은 거 되게 미화하는 내용이 많은데 사실은 전쟁이라는 것은 명과 암이 있는 것인데 자꾸 전쟁을 밝게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좋은 면만 한국군의 좋은 면 보이지 말고 잘못된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공과 가를 다 알고서 자기의 가치가 향상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취지거든요. 예, 아주 좋은 겁니다. 법정. 네, 아니요, 이 비하인드 요 주문의 비하인드
이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였어요.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예. 법정에서 하지 못한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되게 긴 시간을 재판했기 때문에 네. 할 이야기는 다 했던 것 같고 변호사님은 하지 못한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훌륭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하지 못한 얘기는 없어요. 예. 자격이 없죠. 아니 내가 준비를 해서 법정에 갔는데 법정에서 하지 못한 얘기가 있다. 이건 자격이 없는. 전 소감이 뭐 우리가 준비를 잘했다기보다는 이 주제가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구나. 우리가 이걸 시작으로 단초로 이 문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시민평화법정 그냥 정식 재판은 아니고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지만 그 큰 성과가 있었죠. 시민평화법정 뭐가 있었죠? 이거 아직 판결문도 안 나왔는데. 아니 그거 말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질문 던졌을 때는 이런 제가 원하는 답은 이거예요. 그 시민평화법정을 하기 전까지 우리 원고분들이 소송을 실제로 대한민국 소송을 할까에 대해서 주저하시고 두려워하셨는데 이 시민평화법정이 끝나고 실제 소송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실제 법정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그게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요거 기대하는 게 제가 좀 무리한 기대였을까요? 뭐 선배 변호사님의 많은 뭐 지도 편달을 제가 받겠고요.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네. 이렇게 케미가 이러기 때문에 원피고 대리를 따로 했던 게 참 잘 맞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네요. 예. 우리가 그 학생들이 고민할 거리들을 잘 던졌는가. 예, 유익했으면 좋겠다. 너무 코믹하게 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되게 진지했어요. 처음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예, 좋습니다.